남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작정하고 꼬셨나? 제가 팔불출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나나. 나중에 거기서도 또 심쿵했대요. 내 박력에 반했나. 커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50만 달성 Q&A를 찍는 날입니다. 50만이라니 진짜 너무 일단 감격스러워요. 어떤 분들한테는 50만이라는 게 힘들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노력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스스로한테 너무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고생했다 나 자신. 그리고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우리 코블리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0만 기념 Q&A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중복이 가장 많이 되는지, 그리고 좀 이거 좀 신선하다 이런 질문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선별했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해 볼게요. 우선 먼저 가볍게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 채널을 좀 오래 봐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지만 일단 블랙핑크 너무 좋아하고요. 악동 뮤지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진스도 정말 최애입니다. 제가 태교를 할 때도 블랙핑크 분들과 뉴진스 분들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 많이 보면서 태교를 했고, 또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힐링도 많이 하고, 그 모아놓은 채널이 있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아침마다 그거 틀어놓고 막 혼자 들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메이크업 팁이나 고데기 하시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좀 신경 쓰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자면 이 속눈썹 뷰러예요. 저는 약간 뷰러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속눈썹이 진짜 직모예요. 완전 수직모에다가 좀 두껍고 긴 편이라서 이 속눈썹을 이렇게 컬링해주지 않으면 눈꺼풀이 무겁고 어쩔 때는 피곤하면 쌍꺼풀도 막 사라지고 이래서 뷰러를 좀 열심히 하는데, 그 불고데 있죠. 면봉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촥 올려주는 그거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이렇게 뷰러를 한 번 더 쫙쫙쫙 해주고 마스카라로 촥촥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데기 하는 방법은 이것도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는데 그 아이롱 있죠. 그 판 고데기 말고 동글동글한 아이롱 고데기를 이렇게 뿌리 볼륨을 여기부터 줘요.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촥 주고, 여기 다들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제가 고데기를 시작하기 전에 5대5로 머리를 갈라놓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뿌리 드라이 할 때가 되면 이쪽 머리가 찹 이렇게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제 딱 가르마를 내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지? 이 반대 방향으로 자고 있던 애들을 아이롱을 넣어서 이렇게 깨워요. 깨워서 이렇게 촥. 그럼 이미 아이롱을 안 해도 착 붙어있던 애를 이렇게 넘기면 볼륨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아이롱으로 이제 열감을 주니까 더 애가 빵실빵실 붕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로 워터 스프레이 있죠. 워터 스프레이를 손가락에 촥촥촥 뿌려서 휙휙 한 2번 말려주고 이 뿌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착 잡아줘요. 그리고 딱 빼. 그러면 이 빵실빵실한 볼륨이 그대로 굳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바로 굳히는 게 아니라 꼬리빗이죠. 꼬리빗을 한번 잔머리를 넘겨줘요. 샥 넘겨주면 이제 깔끔하게 딱 잡힙니다. 이거는 동남아같이 좀 습하고 더운 나라에 가도 탱슈탱슈 잘 살아있더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아이롱 아니더라도 그 롤 있죠. 다이소에서 파는 보라 색깔 두꺼운 롤, 그걸로 해도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아이롱 안 챙겨가고 그거 챙겨가서 이렇게 또 샥 해주고 워터 스프레이 촥 해주고 꼬리 촥 해주면 띠용. 키랑 몸무게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제 키는 163이고요. 아니 원래는 164였거든요. 근데 1cm는 어디로 날아간 거야? 진짜 속상해. 아무튼 163이고요. 몸무게는 48이었는데 애기 낳고 나서 지금은 49에서 5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 1, 2kg가 안 빠지네요. 얘네들은 이제 노력을 해서 빼야 되나 봐요. 노력을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좀 쪘어요.
다음 질문.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지. 일단 제가 브이로그 채널에서 이서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서와의 추억을 많이 남기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혼자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캠핑을 가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차차 제가 한번 구상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편분과 코지님의 MBTI가 궁금해요. 남편은 ESTP고 저는 ISFP거든요. 근데 신랑은 선택적 T예요. 왜 그러냐면 저나 이서와 관련된 일에는 되게 파워 F. 특히 이서 관련. 심지어는 이서가 너무 사랑스럽거나 너무 귀여울 때는 눈물이 살짝 맺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 정도로 이서 앞에서는 진짜 파워 F입니다. 아무튼 남편은 ESTP, 저는 ISFP. 이제 디저트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언제부터 대식가였나요? 평소에도 많이 드시나요? 케이크는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신가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식가가 아니라 미식가예요 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의 맛과 종류에 따라서 식사량이 엄청 달라져요. 완전 이 먹는 양의 기복이 심한데 예를 들어 맛있는 케이크는 뭐 3판까지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입에 잘 맞지 않으면 반판도 힘들더라고요. 일반식도 그래요. 일반식도 너무 맛있으면 뭐 치킨 2-3마리도 거뜬하고 뭐 라면 4-5봉지도 거뜬한데 입에 맞지 않으면 밥 반 공기도 겨우 먹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식가보다는 미식가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통 촬영은 낮에 하시나요? 밤에 하시나요? 질문인데요.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었거든요.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제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낮에 먹을 때도 있고 밤에 먹을 때도 있고 늦은 새벽에 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서를 낳고 나니까 지금은 철저히 이서 위주의 스케줄에 움직이고 있어서 이서를 재우고 나서 육퇴하고 밤에 찍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그래요. 늦은 밤에 많이 찍고 있어요. 밤 8시에서 11시 사이? 그렇습니다. 인생 탑5 디저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그 어느 질문보다도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맛있는 디저트가 있고 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명 맛있었던 디저트들도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맛있었던 디저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먹은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었던 디저트는 키친205의 딸기 케이크, 마듀의 키리시 케이크, 어글리 베이커리의 크림빵, 그리고 1253 과일 타르트, 스타벅스 티라미수입니다. 23년에 먹었던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었던 베스트 5. 다음 질문은 음식들은 끓일 때마다 먹고 싶은 걸 촬영하시나요? 아니면 계획표를 짜놓고 그거에 맞게 드시나요? 질문인데요. 이거는 끓일 때마다 그날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식품관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그런 디저트가 있으면 또 즉흥적으로 사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코블리 분들이 추천해주신 디저트 혹은 SNS에서 요즘 핫한 그런 디저트들을 많이 구해오고 있어요. 디저트 먹방은 그것을 식사로 드시나요? 아니면 디저트인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디저트는 디저트로 먹습니다. 디저트 배와 밥 배는 따로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디저트 먹방 촬영을 하기 위해서 뭐 식사를 거른다거나 하루 종일 굶다가 디저트만 먹는다거나 그런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늘 식사 따로, 디저트 따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식사를 거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반식도 사랑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집밥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엄마표. 그래서 엄마표 만둣국, 엄마표 잔치국수, 엄마표 칼국수. 이 베스트 3. 뭐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엄마표 뭐 제육볶음, 엄마표 뭐 소고기 묵국 뭐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도 탑 3를 말하자면 칼국수, 잔치국수, 만둣국입니다. 엄마표.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이거는 엄마표가 아니라 그냥 라볶이. 라볶이는 평생 이것만 먹어도 그나마 제일 안 질릴 것 같더라고요. 라볶이. 음식 맛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약간 제가 좀 특이성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심각한 길치거든요. 진짜 심각해서 매일 가는 길도 샛길로 돌아가면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만 타고 다니던 길이면 이걸 걸어서 가라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길치인데 그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길 설명을 할 때는 음식점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길은 기억 못 하는데 음식점은 기억해요. 그래서 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찾아와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우리 예전에 먹었던 뭐 만둣국집
있지. 그 옆에 있는 떡볶이집 지나서 뭐 그 앞에 김밥집 그쪽으로 오면 돼. 이러면 잘 찾아가요. 그리고 과거 기억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강릉 가서 뭐 먹었잖아 하면 아 하고 그날 그 강릉에서 있었던 그 추억? 여행지에 관한 기억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중심으로 어떤 이 사건이나 행동들을 잘 기억해요. 그만큼 음식이 저한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음식 맛도 되게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음식에 진심이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출산과 이서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태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태교를 안 한 게 태교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야 그게 더 좋대 하면은 아 그래? 아 그럼 그렇게 할까? 막 하다가 또 아니야 이게 좋대 이러면 또 아 그래? 이러고 또 막 흔들려서 이 중간에서 되게 혼자 막 갈팡질팡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한테 임신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잘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임신 극초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맘카페를 가입했었거든요. 좀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이런 게 태아에 좋지 않아요. 이런 건 위험해요. 막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맘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더 큰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건 나에게도 태아에게도 좋지 않겠다 해서 그날부로 맘카페에도 탈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이걸 온전히 즐기자. 나는 이 태아한테만 집중하고 상식적으로 태아한테 좋을 행동들 그리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는 이런 걸 주의하세요. 이 시기에는 이런 게 좋아요 하는 전문의가 하는 말만 듣자라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태교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대신 제가 산부인과를 되게 자주 갔거든요. 오라는 시기보다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늘 좋은 얘기만 듣고 늘 아기가 너무 건강해져서 더 걱정하지 않고 임신 생활을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그 어느 임산부분들보다도 가장 태평하고 가장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즐겼던 임산부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임산부분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나 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일단 뭔가를 조심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 저는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야, 지금을 즐겨야 돼. 남편이랑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걸 더 온전히, 더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조금 미뤄뒀던 여행들이나 미뤄뒀던 취미 혹은 미뤄뒀던 맛집 당장 지금 가보라고 많이 조언하고 추천해요. 그리고 음식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좋은 라운지 혹은 어디 호텔 레스토랑 아니면 핫플 있죠.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핫플 그런 데는 지금 유모차 끌고 못 가거든요. 혹은 불 앞에서 구워 먹는 음식들 제가 아기 낳고 삼겹살을 한 번도 못 구워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고기 러버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지금도 너무 구워 먹고 싶은데 이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연기도 이저한테 안 좋고 또 불 앞이라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불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빨리 지금 당장 하나라도 더 많이 먹으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기준에서는 조언이고 남편과의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이 너무 잘 맞고 스타일도 비슷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되게 많이 쌓았는데 그래도 이서를 낳고 나니까 조금 더 놀 걸, 조금 더 어떤 추억을 쌓아놓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남편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 라는 조언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출산 후 운동은 따로 하셨나요? 혹은 관리를 하시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일단 임신하고 나서 13kg가 쪘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살이 또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이어트보다는 이 출산 후 틀어진 체형이나 복직근을 되돌리는 거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후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이미 갔을 때 복직근이 다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복직근 얘기가 따로 없다고. 그래서 일단 너무
안도감을 느꼈죠. 한 달 반 정도 산후 필라테스를 하면서 조금 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보다는. 왜냐하면 급격한 다이어트는 몸에 무리가 많이 올 것 같았거든요.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좀 사부작사부작 거리고 또 일단 이서가 굉장히 활발해서 이서 데리고 막 뿔뿔뿔 거리고 놀아주고 또 이서 이유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인지 체질이 그런 건지 살이 이렇게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kg 정도 남았는데 이 빠진 12kg에 물론 양수와 이서도 있었겠지만 딱히 노력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12kg는 그냥 알아서 차근히 척척척척 빠져줬다. 이건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따로 노력한 건 없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헬스 PT를 받아볼 생각이고 헬스장에 다니면서 좀 근력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근육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살은 1-2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근데 아직 좀 더 지방이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진 게 근육도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진짜 더는 미룰 수 없다. 운동을 시작해보자 하고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제가 운동을 하고 있겠죠? 있을 거야. 다음 질문은 둘째 출산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선은 완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할 말이 많은데요. 참 신기한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서를 낳기 전까지는 딩크에 가까웠거든요. 절대적으로 아기를 갖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지금 아기를 갖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감이나 즐거움을 깨트릴 수도 있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한테는 미안하지만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마냥 행복하기보다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서를 품고 나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제가 드는 생각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행복하고 더 큰 경험해보지 못한 경이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에선 겪어보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해본 적도 없는 순간순간의 행복과 감동, 즐거움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남편과 되게 많이 공유하거든요. 맨날 대화하고. 그래서 남편도 저도 이서가 주는 행복을 서로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째 얘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둘째 낳을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서 동생은, 둘째는, 다음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둘째도 나중이지만 가져볼 생각입니다. 이서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남편 성이 박씨고 제 성이 이씨거든요. 그래서 박이를 섞었고 여기에 서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박이서로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좀 예쁘게 꾸며본 거고요. 박이에다가 뭘 붙여야 이름이 예뻐질까 해서 혼자 막 계속 박이, 이연, 박이유, 박이은, 박이율 막 이러면서 혼자 계속 한 글자씩 더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박이서, 박이서 좋다, 박이서 이래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박이서로 지었습니다. 이서 100일 풍선에도 보면은 박이서라는 그 이름 옆에다가 제가 나름의 이제 좀 의미를 좀 꾸며서 문구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서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주 양육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아무튼 주 양육자는 4명이에요. 왜 4명이냐면 24시간 붙어 있는 건 저고요. 낮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이서를 같이 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신랑이 퇴근하고 나서 이서를 같이 봐주고 있고 또 주말에는 친정 아빠까지 오셔서 이서를 또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 양육자가 4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서가 원래는 친정엄마를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랑 저희 친정아빠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애착 형성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저희 친정아빠만 보면 애가 너무 행복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친정아빠한테 안겨 있으려고 그러고 아빠 보면 막 행복하게 애가 막 표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서는 참 양육자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도 되게 육아 참여도가 높은 사람인데도 저희 친정엄마랑 친정아빠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이서를 아끼셔가지고 주 양육자는 4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큰 주 양육자는 저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서를 봐줄 사람이 많다 보니 신랑이 계속 저한테 여행 갔다 오라고, 혼자 여행도 갔다 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다 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데 제가 이서한테 분리불안이 생겨서 못 가고 있어요. 이서 없이 어떻게 놀 수 있지? 하지만 곧 놀러 다니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그 질문, 남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게요. 남편분과 어떻게 만났는지 첫 만남 썰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 50만 Q&A지만 이 남편과 관련된 질문 중에서도 첫 만남 썰에 관련된 질문이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질문이었어요. 저희의 첫 만남 썰을 풀어보자면 일단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에 손님으로 찾아왔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외국인 아기 손님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이제 뿅 해서 냅다 연락처를 물어본 거죠. 저도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이제 키도 크고 외모도 제 기준에는 되게 훈훈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남편에게 연락처를 주게 된 이유는 남편이 되게 딱 봐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분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호감이 갔고 또 남편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구구절절 막 그런 멘트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멘트에 담긴 내용도 너무 귀여웠고 또 남편이 휴대폰을 잡으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손을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도 또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홀린 듯이 알려줬습니다. 사실 연락처를 안 알려주거든요. 잘. 더군다나 일하는 곳에서. 근데 저도 뭔가 홀린 듯이 알려주고 남편도 홀린 듯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Q&A 찍기 전에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연락처를 물어본 거냐라고 501번쯤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남편이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본인도 그때 무슨 용기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남편도 그렇게 선뜻 연락처를 물어볼 만한 용기나 어떤 배짱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남편은 진짜 용기를 많이 냈구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그날 저를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이나 모습, 감정 그리고 아주 짧게나마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난대요. 이 기억만큼은 순수하게 하나도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가 기억을 할 거고 이거를 나중에 이서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처음 만났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대로 말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짜식. 아무튼 그날 남편이 내준 용기와 또 제가 그 모습을 좋게 보고 연락처를 적어줬었던 그 선택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첫 만남 썰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던 질문, 저희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신랑의 이 선한 이미지 그리고 준수한 외모, 제 기준 연락처를 물어볼 때 떨리는 손까지 호감 가는 포인트가 많아서 연락처는 줬지만 막상 그때 저는 상황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연애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연락처를 줘놓고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이 칼답을 하는 남편에 비해서 저는 2-3시간에 한 번 답장하고 또 제 할 일하고 또 한 2-3시간에 한 번 답장하고 제 할 일하고 그러니까 약간 안일십 이런 걸 한 거죠. 그마저도 제가 연락처를 줬던 때가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신랑이 토요일 저녁엔 뭐 하세요? 그래서 저 이따 저녁에 회사 동기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일요일 점심때 뭐 하세요? 그때 할머니 생신이어서 외식해요. 그럼 그날 저녁엔 뭐 하세요? 그냥 월요일 출근이라 일찍 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했달까? 약간 철벽을 쳤습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답변을 하다가 막상 토요일 새벽에 저희가 만났는데 그날 저녁 제가 그때 유일한 취미가 혼자 심야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혼자. 그래서 밤 9시쯤에 저 이제 영화 보러 가려고요. 그냥 이렇게 대뜸 말을 했는데 바로 칼답으로 저도 같이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면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랑 1시간 뒤에 급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뭐 만나기로 약속을 막상 하고 나서 제가 저희 늦었으니까 편하게 만나요. 저희 잠옷 입고 만나요.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랑을 만난 그 토요일 새벽에 그 얼굴 화장 그대로 밤 10시까지 씻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에 막 화장이 떠서 막 기름이 둥둥 꼬질꼬질했습니다.
근데 뭐 씻기도 너무 귀찮고 그냥 영화나 한 편 딱 뚝딱 보고 올 생각이었어서 저희 편하게 만나요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나갔거든요. 심지어 그때가 1월이었는데 한겨울에 후드 집업에 레깅스 입고 쪼리를 신고 막 있는 패딩 있죠. 그런 걸 입고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내려갔어요. 근데 분명 신랑도 네 저희 편하게 만나요. 저 잠옷 입고 갈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내려가니 이 흰 세단에 흰 니트를 입고 깔끔하게 드라이된 상태로 딱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짠! 저한테는 그게 약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슬로우가 걸려서 막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제대로 반한 것 같아요. 게다가 차에 탔더니 가볍지만 되게 따뜻한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작정하고 꼬셨나?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든 생각이 씻지도 않고 꼬질꼬질한 상태로 나온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하다, 후회스럽다였습니다. 좀 꾸미고 나올걸. 그리고 그때가 제가 말했듯이 밤 늦은 시간에 영화관에 가는 거여서 영화관의 매점도 당연히 끝나 있고 제 집 근처에 밤 늦게까지 하는 카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냉장고에 있던 그 빨대 꼽아 먹는 커피 있죠. 그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주머니 이렇게 하나씩 끼고 나갔단 말이에요. 차에서 신랑 하나 주고 저 하나 이렇게 들고 제가 이거 집에서 가져왔는데 저희 영화 보면서 이거 먹어요 이러고 줬어요. 그렇게 영화관에 올라가서 영화 보기까지 뭐 한 10분 20분 남았겠죠. 그래서 불 꺼진 매점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신랑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죠. 주로 제가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테이블 밑에서 제가 가져온 커피를 이렇게 빨대로 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는 안 움직이는데 이 밑에서는 손으로 꼬물꼬물하면서 그 커피에 빨대를 이렇게 꼽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커피가 냉동칸이 아니라 냉장실에 있었는데 얘가 과칠릭이 돼서 얼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신랑 커피는 멀쩡했는데 제 커피가 안에가 얼어 있어서 그 얼어 있는 커피를 빨대로 탁 꼽으니까 빨대를 타고 이 커피가 역류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막 이제 커피가 범벅됐는데 신랑이 너무 열심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저를 보고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흐름을 끊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커피를 제가 아까 입고 나온 그 막 패딩으로 그냥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커피를 감쌌어요. 이렇게 봉다리처럼 패딩으로.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화 시간이 돼서 신랑이랑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 커피를 쏟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막패딩이고 저는 그냥 얘기 듣는 게 좋아서 뭐 굳이 휴지를 가지러 가고 닦고 싶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거기서 반한 거예요. 심쿵. 왜 심쿵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랑 뭐 자기 얘기를 끊지 않으려고 자기 얘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그 패딩으로 커피를 수습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대요. 그런가?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려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제가 장난으로 저희 그냥 영화 보지 말고 아까 거기 앉아서 계속 얘기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랑이 거기서 막 어버버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랑 거기서도 또 심쿵했대요. 내 박력에 반했나?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갔고 저 혼자만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신랑은 무슨 영화였는지 영화 제목도 내용도 주인공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지금도. 저 혼자만 재밌는 영화였던 걸로. 그렇게 영화를 보고 나니까 밤 12시가 넘은 상태였고 뭔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헤어지기 아쉬운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또 영화만 보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밥을 먹으러 가기도 그렇고 술을 먹자니 서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카페를 가자니 주변에 카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딱히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구나 이러고 그냥 차에서 얘기를 좀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또 영화관이랑 저희 집이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뭐 주차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얘기를 좀 더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대충 새벽 1시였을 텐데 정신 차려보니 아침 8시가 됐습니다. 무려 7시간을 그 서로 잠도 안 잔 무슨 정신이었을지 모를 그 상태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정신 차리니까 해가 떠 있었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남편이 심쿵하면서 이 여자다 확신을 얻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7시간 얘기하는 동안 남편이 말을 할 때 남편 눈을 이렇게 빤히 보면서 계속 열심히 듣고 호응해주고 바라봤대요. 저는 원래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눈을 되게 잘 보거든요. 근데 신랑한테는 그게 되게 뭐랄까 따뜻하고 설레고 예뻐 보이는 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확신을 얻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라고 느꼈던 마지막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배가 너무 고파서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런 저의 출출함을, 배고픔을 들키면 얼른 올라가서 식사하시라고 할까봐 말도 못하고, 또 7시간을 말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근데 목마르다고 말도 못했어요. 또 막 이렇게 흐지부지 대화 흐름이 끊기고 헤어질까봐. 그래서 저는 그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또 해가 떴으니까 꼬질꼬질한 내 얼굴이 얼마나 이제 적나라하게 보일까, 얼마나 얼굴이 개그림이 떠서 둥둥거릴까, 막 이런 생각들도 엉켜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동상이몽. 아무튼 해가 떠서 저희는 그렇게 아쉽지만 헤어지고 아침 8시에 다음날 자고 점심때 할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또 새벽 1시까지 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는 저도 출근이었고 신랑도 출근이었거든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무슨 패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출근을 뒤로 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바이바이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에 또 다시 저녁에 만나서 그렇게 1일이 됐습니다. 3번 만에 1일. 그 다음 질문은 남편과의 결혼 결심 계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저랑 신랑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결혼까지 꼴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한 3주쯤 됐을 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겠구나,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정말 주변에서만 듣던 얘기였는데 막상 제가 이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이거구나, 주변에서 말했던 결혼할 남자는 다르다는 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3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남편은 말을 길게 하기보다 그냥 눈만 봐도 알더라고요. 눈만 봐도 오늘 힘든 일을 겪었구나, 지금 마음이 좀 괴롭구나 라는 걸 바로 알고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어떤 일에 스스로 자책을 할 때도 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옆에서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같이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든든함도 많이 느꼈고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온전한 내 편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롱디 아니 롱디였어요. 사실 롱디라기에는 같은 수도권에 살았지만 차가 막히지 않을 때는 편도로 1시간, 막힐 때는 3시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오빠랑 저희 집 사이에 올림픽대로뿐만 아니라 그냥 막히는 구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못 트래픽에 걸려버리면 2시간, 3시간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자체가 체력적으로 너무 둘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나나, 또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빨리 같이 살자라는 생각에 결혼을 훅 땡기게 됐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너무나 잘 맞는 코드입니다. 남편이랑 저는 취미부터 음식 취향, 생활 패턴, 그리고 가치관까지 다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하는 그런 쿵짝 있죠. 이런 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헤어지기 싫고 모든 일상과 순간을 다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고 외향적인 사람에서 집순이가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약간 한호랑 같은 위치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고 막 남편이랑 놀고 싶고, 이제는 이서랑 한호랑 저랑 셋 다 남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는 좋겠다. 우리 집 여자들은 다 오빠만 기다려. 와우. 다음 질문은 남편에 대한 자랑이에요. 자꾸 남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팔불출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다음 질문은 남편에 대한 자랑. 이것 또한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짧게 하나만 말해보자면,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특별히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반면 남편은 제 남편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도 되게 똑똑하면서도
성실하고 건강한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집 안에서는 물론이고 집 밖에서도 저를 되게 살피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도 예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신랑이 저한테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랑이 없는 자리에서도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사담을 하다 보면 자연히 신랑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신랑 욕을 한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고, 늘 남편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장점, 되게 재밌는 얘기, 에피소드, 아니면 신랑과 제가 그려가는 미래, 뭐 가치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되게 그것도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성향도 잘 맞고 이런 건강하고 건전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점도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다 가졌다, 넌 진짜 부럽다, 네 팔자가 최고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러한 부러움은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신랑같이 좋은 사람이 저를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이러한 부러움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게 신랑이 가진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다들 이해하셨죠? 횡설수설하네. 아무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남편의 방송 출연 계획이에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남편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방송 출연에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는 또 모르죠.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준비된 Q&A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제가 마무리로 이 Q&A를 하게 된 소감을 짧게 말해볼게요. 우선 막판에 너무 남편 자랑만 늘어놓은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것 또한 제 모습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저의 팔불출적인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Q&A를 통해서 제 어떤 배경이나 이력이 아닌 제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지향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게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하루하루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에서 작은 행복들을 많이 찾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얻은 행복감과 감사함을 늘 되뇌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과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는 이 모습, 이 생각, 이 행동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할 것을 늘 약속드리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 이러한 애정은 단 한순간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게 여기며 항상 더 어떤 모습으로 이걸 보답드려야 할지, 제 어떠한 행동이 좋은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길고 긴 50만 기념 Q&A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항상 고마워요. 안녕!